혹자는 사토시가 사전 채굴 물량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큰 위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운 탐욕스러운 채굴자였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인 채굴 행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한글화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충분히 오래 몸담다 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선채굴, 초기 채굴 또는 급속 채굴되어 프로젝트 창립자들이 초기 출시에 따라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토큰 분배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사토시가 약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거의 5%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곤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른바 파토시 패턴이 단일 채굴자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이 채굴자가 사토시라는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토시와 파토시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채굴자가 보인 행동은 비트코인 초기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를 나타내며 이는 사토시 수준의 통찰력과 일치합니다. 파토시 패턴이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채굴의 기본을 알고 있다면 채굴자들이 주어진 난이도 목표를 충족하는 유효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논스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논스 필드가 초과되어 검색 공간이 소진될 때마다 코인베이스 거래의 엑스트라 논스 필드가 증가합니다. 논스 필드는 32비트 길이를 가지며 초기 비트코인 난이도 목표는 평균적으로 32비트를 검색해야 했기 때문에 논스 필드가 가끔, 그러나 항상 초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엑스트라 논스는 자유롭게 실행되는 카운터처럼 작동하며 채굴된 블록 간에 0으로 리셋되지 않습니다. 특정 채굴자가 엑스트라 논스를 증가시키는 속도는 초기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기반한 실제 해시율보다 훨씬 빠릅니다. 채굴 도중 몇 초 간격으로 가장 좋은 블록이 확인됩니다. 이때 블록이 바뀌면 엑스트라 논스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신된 외부 블록마다 엑스트라 논스가 증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파토시 채굴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트라 논스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연속적인 엑스트라 논스 기울기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파토시 패턴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파토시 채굴자는 발견한 논스 값에서 독특한 제한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파토시가 멀티스레드 채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논스 값의 범위를 서로 다른 CPU 코어에 할당해 각 코어가 병렬로 축소된 논스 공간을 검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파토시 블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기술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며 엑스트라 논스 패턴이 다른 채굴자와 교차하여 비파토시 블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할당된 블록은 1% 미만의 오차율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토시로 추정되는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들을 분석한 10여 개 이상의 기술적 글을 검토해보면 이 채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채굴자는 공개적으로 제공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동작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 정의로 코딩된 멀티스레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채굴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의 CPU는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계산 작업을 여러 코어의 병렬로 분배할 수 있도록 작성되지 않는 한 하나의 코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공개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는 멀티스레딩 기능이 없었으며 오직 하나의 CPU 코어에서만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채굴자의 해시레이트는 몇 달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이후 체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2,000가의 이상의 블록 중 20개 미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블록 중 0.09%에 해당합니다. 사토시는 채굴기를 프로그램 방식으로 켜고 끈 것으로 보입니다. 사토시가 채굴한 블록의 시간 분포에는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100% 채굴만 하던 채굴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분포와는 다릅니다. 사실 사토시는 두 블록 간의 간격이 5분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한 설명으로는 사토시가 블록을 채굴한 후 5분 동안 채굴기를 멈췄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세르히오의 연구에 따르면 파토시의 채굴기는 블록을 발견한 직후에도 계속 작동했지만 사용자 정의 채굴 소프트웨어가 다음 블록의 타임스탬프를 최소 300초 증가시키도록 인위적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는 채굴자가 명백히 의도한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수 있을까요? 파토시의 블록 분포를 여러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토시가 채굴한 블록 간의 타임스탬프 차이를 관찰하면 두 블록 간격이 5분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4.35MHz이고 난이도 목표가 1인 채굴자의 예상 타임스탬프 간격 분포를 파란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파토시가 4.35MHz로 채굴한 시기의 블록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블록 간격의 큰 공백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비파토시 블록 이후에 채굴된 파토시 블록을 포함한 모든 블록 간격을 보면 어떨까요? 이 결과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사토시가 다른 채굴자가 생성한 외부 블록을 수신한 후 5분 동안 채굴기를 끄거나 블록 템플릿의 타임스탬프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걸린 블록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토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시레이트를 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채굴 조작 유형으로 인해 더 두드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차트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두 블록 간의 간격이 5분 이상인 경우 타임 델타에서 5분을 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 분포와 훨씬 더 잘 맞는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블록 시간 변동성에 대한 연구를 읽지 않았다면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즉 이를 비교할 수 있는 통제 그룹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독특한 현상이 사토시가 채굴기를 5분 동안 끈 것인지 아니면 타임스탬프를 5분 조작한 것인지 저는 사토시의 기계가 잠들었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만약 파토시가 단순히 블록을 발견한 후 타임스탬프를 5분 미래로 설정했다면 비파토시 블록의 타임스탬프가 두 번째 파토시 블록보다 앞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는 보통 자신의 로컬 기계의 시계를 기반으로 타임스탬프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1. 파토시 블록, 다음에 파토시 블록, 다음에 비파토시 블록 순서. 2. 두 번째 파토시 블록이 첫 번째 파토시 블록 이후 10분 이내에 채굴된 경우. 3. 두 번째 파토시 블록과 비파토시 블록 간의 타임스탬프 델타 확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을 검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했으며 1881개의 블록이 조건에 일치했습니다. 그중 단 한 개의 블록만 부모 파토시 블록보다 타임스탬프 델타가 음수였습니다. 단 5개의 블록만이 부모 파토시 블록 이후 5분 이내에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파토시가 자신이 채굴한 블록의 타임스탬프만 조작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채굴된 블록의 전체 분포를 숨길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유효 해시레이트를 숨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숫자는 4.35MHz와 6MHz입니다. 사토시의 채굴기는 총 4개의 뚜렷한 해시 에포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5개월마다 해시레이트를 1.7MHz씩 줄이는 계획을 따랐지만 두 번째 감소 이후 한 달 만에 이 방법을 포기하고 점진적으로 해시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사토시의 해시레이트를 네트워크 전체와 비교하면 2009년 10월에 다른 채굴자들의 해시 파워가 부트스트랩되기 시작했음을 더 명확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사토시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사토시는 2009년 10월까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위험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사토시가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해시레이트를 감소시킨 후에야 비로소 소수 해시레이트 채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는 애초부터 해시레이트를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토시는 초기에는 자신의 해시레이트를 대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후에는 매우 세밀하게 해시레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잠자는 사토시 섹션의 첫 번째 타임스탬프 분포 차트에서 블록 1400번부터 1916번까지의 데이터가 제외된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발생한 독특한 현상이 파토시 블록 타임스탬프 델타 계산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 개의 파토시 채굴기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이 패턴은 사토시 블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나선 패턴은 아마도 두 개의 파토시 소프트웨어 인스턴스가 병렬로 실행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이 파토시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테스트하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현상으로부터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 4일 3시간 동안 사토시는 458개의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기간 동안의 총 해시레이트를 약 5.5MHz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009년 첫 5개월 동안 사토시의 평균 해시레이트는 약 4.3MHz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된 해시레이트 차트의 불일치가 설명됩니다. 만약 사토시가 두 번째 채굴기를 첫 번째와 비슷하게 설정했다면 이중 나선 기간 동안의 전체 해시레이트는 8.6MHz에 가까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시레이트는 단지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두 채굴기의 각 인스턴스 성능이 감소했으며 이는 모든 다른 파토시 블록 기울기와 비교할 때 두 채굴기의 엑스트라논스 기울기가 균일하게 낮아진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두 채굴 인스턴스의 스레드가 동일한 CPU 코어를 경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르히오 러너는 이를 통해 사토시의 컴퓨터가 아마도 쿼드코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는 그 당시 단일 스레드 채굴기의 평균 해시레이트가 1MHz를 약간 넘었던 점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중 나선 패턴은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사용자 정의 소프트웨어의 두 인스턴스가 실행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사토시의 이메일, 포럼 게시글,
코드 커밋에서 공개된 활동 타임스탬프를 모두 수집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토시가 태평양 시간대에 머물며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이 정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중 나선 현상을 설명하려는 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사토시가 블록 1386을 채굴했습니다. 그 직후 채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충돌했습니다. 사토시는 다음날 아침 8시에 깨어 채굴기를 확인했지만 이미 오류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사토시는 채굴기를 다시 시작하여 오전 8시에 새로운 블록을 채굴했습니다. 그러나 사토시는 2개의 채굴 인스턴스를 실수로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이 채굴기는 사토시가 알아채지 못한 채로 주말 내내 3일 동안 작동했습니다.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에 블록 1916을 채굴한 직후 채굴기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1월 26일 오전 7시경에 사토시는 깨어서 채굴기의 충돌을 확인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 모든 점을 통해 사토시의 이중 나선 현상이 실수로 인한 것이며 당시의 하드웨어 제약과 맞물려 발생한 독특한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2009년 첫 9개월 동안 해시율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토시가 연속으로 채굴한 블록의 가장 긴 기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트릭 찾기 스크립트를 실행한 결과 사토시는 블록 높이 80에서 127까지 총 47개의 블록을 연속으로 채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8시간의 시간창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시율 추정치가 관찰하는 시간 범위가 짧아질수록 덜 정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평균 블록 시간이 720초로 측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토시의 해시율을 5.97MHz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의도적으로 느리게 채굴하여 난이도를 낮게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토시의 채굴 장치는 일반적으로 4.35MHz의 해시율로 관찰되었지만 최대 해시율은 6MHz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시율이 6MHz일 때 예상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708초가 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난이도는 지난 2016개의 블록이 평균적으로 600초 이하의 속도로 채굴될 때 조정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난이도 목표가 1에서 2로 조정되도록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을 충분히 빠르게 만들려면 네트워크 전체에 초당 10.7MHz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토시가 최대 속도로 채굴하더라도 네트워크에 4.7MHz 이상의 다른 채굴자가 있어야 난이도 목표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균 데스크톱 CPU가 초기 비최적화된 단일 스레드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용할 경우 약 1MHz의 해시율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토크 포럼의 초기 채굴자 해시율 기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치가 나타납니다. 엑스트라논스 기울기를 비교하면 파토시의 기울기가 다른 채굴자들보다 3배 가파르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 4명에서 5명의 다른 채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난이도를 높이는데 충분한 해시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해시율과 난이도 조정 히스토리를 분석한 결과 사토시가 최대 해시율 6MHz로 채굴했을 경우 네트워크는 2009년 12월 중순에 10.7MHz를 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난이도는 블록 32,256에서 2로 조정되었을 것이며 이는 실제 난이도 조정보다 약 2.5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세르히오의 파토시 패턴 분석에 따르면 약 22,000개의 블록이 파토시 후보로 식별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확실히 잘못된 긍정 결과일 가능성이 있지만 블록 식별에 사용된 여러 지문을 고려하면 잘못된 긍정률이 1%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토시가 채굴한 총 비트코인은 약 110만 개로 추정됩니다. 만약 사토시가 2009년 말에 여러 차례 해시레이트를 줄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비트코인을 벌었을까요? 난이도 목표가 1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계산은 간단합니다. 사토시의 블록 생성 속도와 난이도 목표가 1임을 관찰한 결과 초기 해시레이트는 약 4.35MHz로 계산됩니다. 사토시가 마지막으로 채굴한 블록은 54,316번 블록으로 이는 제네시스 블록 이후 정확히 14개월 후입니다. 사토시가 난이도 목표가 1일 때 14개월 동안 4.35MHz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많은 블록을 채굴할 수 있었을까요? 약 186만 5,100개의 비트코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2월 14일 블록 4320에서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사토시는 최소한 2010년 5월 3일까지 채굴을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사토시가 최대 해시레이트로 채굴했다면 첫 난이도 조정 시점을 약 2.5개월 앞당겼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난이도 변경 테이블을 사용하여 시간대를 조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479일 동안 4.35MHz를 유지하며 채굴했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약 31,783 블록,
즉 158만 9,150 비트코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토시는 블록을 5분 이내에 2번 찾는 경우 채굴기를 의도적으로 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시레이트를 추가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해시레이트를 포기했는지 추정하려면 블록의 푸아송 분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 시간 변동성에 대한 이전 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전 블록 이후 4분 이내에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 비율은 사토시의 최대 해시레이트는 사실상 약 6.06MHz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더블 헬릭스 시기에 관측된 해시레이트 5.5MHz 및 초기 47블록 연속 채굴 시기에 관측된 해시레이트 5.97MHz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사토시가 최대 이론적 해시레이트인 6MHz로 하드웨어를 가동했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하면 약 219만 1,450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토시가 실제로 채굴한 약 110만 개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사토시는 일부러 해시율을 제한하거나 블록 생성 간격이 짧을 경우 채굴을 멈추는 등 의도적으로 수익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소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입증 가능한 소각 주소로 입금된 거래는 2010년 8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약 한 달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 주소는 가장 작은 비트코인 주소로 불리기도 하고 해시값이 모두 0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제로 주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비트코인 주소 유효성의 특수 사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코인을 의도적으로 소각하는 용도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소각 주소를 사용한 첫 번째 사례는 2011년 6월 20일에 생성된 주소로의 거래였습니다. 소각 주소에 대한 가장 오래된 논의는 2011년 6월 23일 비트코인톡 포럼의 비트코인 블록 홀이라는 스레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톡에 마지막으로 활동한 것은 2010년 12월 13일이었으며 그 이후 사토시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2011년 4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토시가 코인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각하는 옵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토시가 블록 54,302뷰 이후에 파토시 마이너를 사용한 채굴을 중단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채굴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어 감지되지 않게 되었거나 사토시가 공개된 일반 채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채굴을 계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토시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네트워크가 부트스트랩 되는 동안 네트워크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일 기계에서 최대 해시레이트 6MHz로 채굴했습니다. 최대 성능으로 채굴했다면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의 2배 이상을 쉽게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네트워크가 극히 취약했던 초기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이도 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은 사토시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였으며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언급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PC에서 채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토시는 FGPA나 GPU 채굴 경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위해 가능한 한 올해 GPU 경쟁을 연기하자는 신사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GPU 드라이버와 호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신규 사용자들이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CPU만으로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사토시가 탐욕스러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수학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